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딩의 용용입니다. 코로나가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가 이 책을 사실 되게 얇거든요. 얇고 금방금방 읽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읽기 쉽기도 하고 내용도 굉장히 알기 쉽게 풀어져 있는데 이 책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을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책은 1926년도에 벌써 거의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전직 군인이었던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바빌론이라는 도시, 이제 벌써 없어진 도시죠. 없어진 도시에서 거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나오는 석판들,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석판에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글을. 그 석판들을 해석을 한 해석 자료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약간 우화식으로 바꿔서 지어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려나갑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잘 팔렸냐 하면은, 뭐 요즘 서점에 많이 가면은, 조금 성공해가지고 책을 쓰시고 또 요즘 성공해서 이래서 성공해서 이렇게 난 책을 썼고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려 4,000년 전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썼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도 성공하는 법이나 지금의 성공하는 법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같은 법칙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아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책에도 물론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우선 바빌론이라는 도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개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역적 가깝게 취급을 해요. 근데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그냥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 우선은 4,000년 전, 즉 기원전 한 2,000년 정도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 도시는 어떻게 불렸냐면은 인류 역사 최초의 세계의 도시라고 불려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화폐를 쓰고 있지만 이 화폐, 곧 돈이라는 제도와 그리고 어음 제도를 처음으로 쓴 나라예요. 발명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산권,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권, 심지어는 노예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런 재산권을 문서로 기록한 최초의 민족인 거예요. 이런 엄청났던 도시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산도 많고 물도 흐르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런 도시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도 사막 지역으로 있어요. 사막 지역인데다가 숲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광산도 없었어요. 집을 지을 돌조차 없었고, 그리고 비가 오는 양도 굉장히 적었어요. 강우량도 적어가지고 농사 짓기도 힘든 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었냐 이거죠. 그거는 왕도 물론 그랬지만 올바른 정치를 했었고, 하지만 교육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시예요. 바빌론이라는 회사가 아니죠. 국가는. 지금의 두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야죠. 두바이도 두바이 왕자님이 그 두바이가 석유만 가지고는 언젠간 고갈될 거를 알기 때문에 두바이를 굉장히 큰 나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빌론도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럼 그런 4,000년 전에 바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이야기로 술의 장인인 반시르와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대부 아카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반시르와 아카드인데요. 아카드가 성공했던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우선 처음은 이 술의 장인인 반시르가 나옵니다. 반시르가 어느 날 수레를 만들다 만 상태로 내비둔 상태로 가만히 그 수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자 부인이 그 뒷모습을 살짝 이렇게 쳐다보더니 문내 들어가죠. 하지만 반시르는 왜 그런지를 알아요. 이미 우리 집 쌀독에 쌀이 없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허탈한 기분으로 수레 만들던 거를 그냥 놔둔 상태로 밖으로 나와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앉아 쉬게 됩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는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다가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오, 자네 팔자 좋구만. 이런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놀고 있다니 자넨 좀 여유가 있나 보네. 그런 김에 나한테 한 2만 원만 꿔줄 수 없나? 내가 내일 당장 갚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반시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같으면 전 재산인 2만 원을 가장 친한 친구한테 꿔줄 수 있겠나? 나는 지금 2만 원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쌀도 없네. 그러자 친구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해야 될 시간에 자네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이런 데서 가만히 앉아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는, 반시르는, 내가 사실 어제 꿈을 꿨다네. 무슨 꿈인데? 꿈에서 바빌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꿨다네. 황금도 넘쳤고 은화도 넘쳐서 거기다가 땅도 넘치고 흘러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다 갖고도 돈이 남아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없어졌는지 내가 점점 젊어져서 친구인 자네마저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네. 그 좋은 꿈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시무룩한가? 그리고 나서 잠을 깼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었네.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매일매일 같이 성실히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린 아직도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돈을 실컷 써보다가, 젊었을 때 실컷 써보다가 이제 돈 쓰는 게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금도 돈이 있으면 더 써보고 싶고 더 이것저것 사고 싶지 않은가? 우리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버린 게 분명해. 어떡하나? 친구가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 친구들 중에 아카드라는 친구 있지 않았나? 그 친구가 현재 바빌론에서 가장 큰 부호가 되지 않았나? 우리 그 친구한테 한번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지 않겠나? 라고 하니까 반시르도 그렇지. 그런 친구가 있었지. 우리 한번 우리 예전 어렸을 적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 친구한테 가서 부자가 되는 법을 좀 배워보지 않겠나? 하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아카드에게 갑니다. 아카드에게 갔죠. 똑똑똑, 누구신가요? 오, 아카드 반시르라네. 오, 반시르 웬일인가? 사실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부탁? 어쨌든 들어오게 해서 다 같이 친구들끼리 맛있게 저녁도 먹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반시르가 얘기하게 됩니다. 아카드, 자네랑 나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 아닌가? 그렇지. 똑같은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같이 놀면서 항상 같이 있었는데 왜 세월이 지난 지금 자네는 이렇게 바빌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나? 라고 얘기하니까 아카드가 나도 어렸을 때는 자네와 똑같았다네. 그리고 물론 시작을 할 때도 자네와 비슷했댔지. 자네는 수레를 만드는 장인의 길을 걸었고 나는 공무원이 되었지. 나라의 일을 했었지. 그 당시 아카드는 어렸을 적에 석판에다가 글을 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나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었지. 그래가지고 우선 이 시간이라는 것과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다네. 그래서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을 너무 허투루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네.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택했는데,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워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 두 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나는 돈을 버는 법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성공자들에게 묻기 시작했다네. 그렇게 해서 이 아카드의 성공담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실패를 했지만 다시 성공해서 지금의 부자가 된 것까지. 그렇게 본인의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아카드, 자네는 운이 좋았던 거야. 자네는 행운의 여신에게 복을 받은 거야.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들은 운이 없어. 자네만 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네는 성공한 게야.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카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Nope. 자, 그럼 생각해보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네. 이 어부가 물고기의 습성과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와 물고기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을 밤새 몇 달,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데마다 물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온다면 이거는 운이 좋은 건가? 아닌 긴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친구들은 답을 못하죠. 행운이라는 거는 노력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라네 라고요.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의지력이 좋아서야. 우리에게는 자네만큼의 의지력이 없다네. 즉 요즘 말로 바꿔놓으면 너니까 성공한 거야 라는 거죠. 우리 그러죠.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되겠어? 하지마. 늦었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하지만 성공을 하고 나면은 너니까 한 거야. 너니까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친구들의 질문에 아카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Nope. 의지력은 필요 없다. 의지력이라는 거는 의지력이 아무리 강한들, 예를 들면 소가 끌 수 있는 짐을 의지력이 높다고 내가 끌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좋다 한들 못하는 일은 못한다. 단지 성취하려는 목표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단계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성공한 그 순간 문득 집으로 가는 동안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매일 조약돌을 하나를 강물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본인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걸어가면서 돌을 하나 집어서 던지고, 그 다음 날도 또 던지고, 세 번째 날도 던지고. 그런데 10번째 날이 되는 날 깜빡한 거예요. 돌 던지는 거를. 근데 다리를 다 건너버렸어요. 그 순간
아카드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에이, 벌써 늦었는데 내일 2개 던지면 되지 라고요. 하지만 아카드는 집으로 가서 그 다음날 2개를 던졌을까요? 아니죠. 아카드는 돌아온 길을 되돌아가서 돌을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리고 그냥 30개 한 번에 던져놓고 한 달 동안 쉬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만 아카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꾸준함이 성공의 법칙이라고요. 그리고 3번째, 한 친구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아카드가 다 설명하고 나니까 그렇게 부자 되는 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 되지 않겠냐. 왜 근데 이 세상엔 부자가 이렇게 없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아카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쉽지만 우선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쉬운 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 아카드가 부자가 되는 법을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첫 번째,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라는 거예요. 이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는 얘기는 월급을 받던 혹은 연봉을 받던 혹은 주급 1급을 받던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선 10분의 1을 띄워놓고 나머지 90%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우선 먼저 성공의 법칙 5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확천금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인색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공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하라. 투자가의 입장이 되라는 거죠. 사업가. 그리고 일확천금,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 중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주겠다는 사람들 말은 더 듣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던 뭔가를 시작해야 되던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뭐 몇 달 뒤에 2배로 불려주겠네, 3배로 주겠네, 이런 일확천금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좀 놀랐어요.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푼돈이라도 기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좋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기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또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건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베푼 것들은 나중에 더 큰 부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성공자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주고 받는 거.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기브가 테이크보다 항상 먼저 온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죠. 주면 받으면 줄게 라고, 내가 받으면 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공자분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서 반드시 테이크가 오지 않는다. 내가 기부한 거는 이 세상을 돌고 돌고 돌아서 다른 형태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부하는 것이 성공의
철칙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5년 전에 들었거든요. 일본의 성공자로부터. 근데 무려 4,000년 전에 쓰여진 석판에도 쓰여져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4,000년 전에도 통했던 거고 현재에도 통하는 거라는 거죠. 진짜 막 닭살이 막 돋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 성공자에게 조언을 구하라고요. 보석에 투자를 하거나 보석을 사고 싶으면은 보석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잘못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프로 축구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지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물론 옆집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박지성한테 물어보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들은 의외로 인생에서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일식집을 열어야 되는데 갈비집을 했던 사람에게 일식집을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게 4,000년 전에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그리고 4,000년 전에 그 석판에는 아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자에게 조언을 구하라고요. 반드시.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집을 나와서 걸어가면서 빈정대거나 아카드 부자 되더니 뭐 그냥 이제 거만해진 것 같아. 그 친구 말하는 게 참 뭐 이러면서 빈정대거나 아니면은 딴지를 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반시름만큼은 내일부터 이 아카드가 한 말을 실천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해요.